안녕하세요. 3월 1일. 3월이 정말 새해가 진짜 시작하기 너무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책도 특별히 뭔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용기를 얻어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책을 고르는 의미에서 이 승자의 DNA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책을 제목을 보시면 뭔가 하시지만 이제 어찌 보면 전쟁사 이야기예요. 전쟁사 사학자로서 정말로 유명하신 대중 역사서를 많이 쓰신 분이시고요. 영국이 보유한 가장 영국이 사랑하는 이 전쟁 사학자이십니다. 그래서 런던 퀸스 칼리지에 계시는 앤드류 로버츠라는 분이시고요. 이 역사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올프슨 역사상도 수상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1981년에 영국 캠브리지 논술 시험에 이 철학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어떻게 100명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이제 논술 질문을 보고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거의 어떤 주제로 이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역사 안에 수많은 이제 영웅과 지도자와 뭐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영향력이 컸던 9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 9명의 어떤 결점과 장점, 뭐 이렇게 어떤 특징,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롤로그 맨 앞에 나오네요. 그래서 무엇이 한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가라고 해서 프롤로그가 시작되는데 한 명이 100명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논술 시험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 평범하고 뭐 보잘것 없는데 어떤 계기로 사람이 확 바뀌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전쟁이다. 전쟁이 없었다면 사실 여기 나오는 이 9명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이 전쟁이 비참한 것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삶 전체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좋은 책들 또 이 대중서를 많이 써본 사람들의 특징이겠지만 이 소제목들만 이렇게 읽어도 소제목이 뭐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소제목들만 쭉 읽으셔도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말을 많은 거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프롤로그에서 인상적인 말은 더글라스 그 메가더 장군이 한 말, 사람은 다만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저버리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이 세상에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기회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어떤 사건, 사고, 심지어는 절망적인 상황이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넘어설 것인가를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왜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배하는가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하고 있고요. 또 2장 나는 항상 15분 앞서 있다 라고 해서 넬슨 제독, 영국의 해군 제독이죠. 그래서 하고 있고 3장에서는 이 울보 수상이라고 해서 그 전시 수상이었던 영국의 처칠 수상에 대해서 하고 있고 4장은 승리의 설계자 조지 마샬 미 합중국 참모총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샤를 드골 프랑스 총사령관이자 대통령이었었죠. 그 6장은 550만 군의 지휘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해서 마가렛 대처 총리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8장은 거짓말을 하려면 최대한 크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20세기의 지배자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하고 있고 9장 마지막 장으로 공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말을 한 소련의 스탈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도 정말로 재미있어요. 다 읽을 자신이 없으면 에필로그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중간중간에 정말로 소제목들이 아주 페이지마다 아주 잘 되는데 소제목에 있는 그 명언만 읽으셔도 정말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십시오. 역사를 연구하십시오. 모든 비밀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라고 사칠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너무너무 재미있고 재미있게 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려주는 정말 흥미롭고 아주 유용한 책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보통 우리나라 한국 그 교과 과정에서 별로 안 배우는 사람이 이 넬슨 제독에 대한 거 제가 오죽하면 넬슨 제독 자료를 찾아보려고 막 해도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 번역된 것이 그만큼 넬슨 제독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마셜 장군 우리가 보통 마셜 플랜에서 그 서방 이제 전후에 그 파괴된 유럽의 경제를 어떻게
스탈린이나 하는 그런 이름으로만 마샬을 알고 있는데, 군인으로서의 마샬, 그리고 드골 장군, 그냥 프랑스 대통령이었대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에 대한 거라든지 뭐 아주 너무나 우상시되거나 너무나 폄하하거나 이런 양극단의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어느 게 진실이야 뭐 이런 거 궁금했었는데, 이런 샤를 드골에 대한 것도 알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리 파도 정말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악의 화신인 히틀러와 스탈린이 얼마나 평행선을 같이 긋는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좋은 흥미로운 에피소드나 이 명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책을 뭐 다 읽을 흥미가 아직 안 되셨을 때는 아무 페이지나 아무 소챕터나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으세요. 그럼 아마 손에서 책을 놓기 힘드실 거고, 또 이걸 꼭 하루에 다 읽을 필요 없고, 정말 이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 300년 근대 역사, 그리고 인류 전체의 역사로서도 굉장히 특별한 이 9명이기 때문에 한 명의 어떤 에피소드 하나만 읽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제비츠로부터 이 전쟁의 신이라는 이름을 줬던 이 나폴레옹이 실제로는 전쟁만 잘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 공화정을 완성하고, 또 나폴레옹 밥전이 결국은 나폴레옹이 한 그 모든 그 업적 중에 가장 큰 걸로 지금 현재까지도 훌륭한 일로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실력주의, 그리고 행정체계 개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폴레옹이 도대체 왕까지도 막 단두대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프랑스에서 어떻게 이 코르시카의 어찌 보면 촌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 학연 지연 이런 게 서양에서도 훨씬 더 심했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나를 보면, 올라갈 수 있었나?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단합시킬 수 있었나? 이게 이 책의 주제거든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단합시킬 수 있었나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거는 실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우리의 조선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할 거 없이 그냥 태어나면 그 신분으로 살아가고, 내가 똑똑하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삶이 비참해지는 원인이기만 했지 그게 내 삶을 바꿀 수 없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르봉 왕조가 있을 때까지는 장단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태어난 대로 살아야 됐었는데, 이 나폴레옹 때서부터는 정말로 자기가 열심히 하면 나폴레옹 시대에 정말 유명한 이 원수 같은 26명의 육군 그 원수 중에 거의 대부분이 뭐 통제조업자, 무두장이, 양조업자 아들, 이렇게 소장농 아들, 방앗간 아들, 여관 아들, 이렇게 해서 이런 보통 같았으면 절대로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원수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것들이 이 사회를 얼마나 부흥시켰을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발작 그 책을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데, 거기서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실력주의에 전 프랑스인들이 고무되고 사회가 활성화됐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크게 말할 때 이 실력주의라는 거를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상벌을 정확히 주는지, 또 특히나 이게 상을 줄 때 어떻게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르종 도네르라고 하는 훈장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나온 거고, 사람들은 결국 명예를 제일 좋아한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본성을 잘 꿰뚫은, 여기 이 9명의 한결같은 특징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성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제일 싫어하고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거를 아주 즉시 정확하게 실현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9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전 유럽의 군대가 어디 뭐 이집트, 유럽뿐만 아니라 이집트고 러시아고 뭐 이렇게 막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부르면서 이렇게 징집된 병사들이지만 프랑스는 그 실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무기보다 가장 큰 무기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판타레이에서도 봤지만, 사실 이 나폴레옹이 천재다 하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뭐 머리만 쓰는 인문학적인 천재가 아니라 수학에 굉장히 천재였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제 처음 시작한 그 대포가 갈 수 있는 그 궤적을 정확히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아주 드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산한 그 거기에 진지를 쌓고 이런 계산법이 다른 그 유럽의 그 어떤 장군들도 할 수 없는 거였어서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폴레옹 때서부터도 벌써 막 포가 쓰였으니까 기갑 부대나 이런 전쟁의 어떤 도구들이 막 쓰였을 것 같지만, 사실 1차 세계대전만 해도 거의 다 그냥 말들의 전쟁이었다고 해요. 우리 생각에 막 세계대전 그러면 막 이제 막 대포 뭐 총 이런 걸 쓸 것 같은데, 실제로 1차 대전 때까지가 실제로 전사자보다 이 말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말들의 싸움이었었고, 이제 2차 대전이 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근대 무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거는 정말로 뭐 재미있고 또 워낙 많으니까 제가 여기서 대충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넬슨 제독. 우리는 사실 넬슨 제독을 그냥 이름만 들어보고 이순신 장군이 넬슨 제독과 비견할 만하대라고 해서 그 정도만 알지만 실제 넬슨 제독이 서양인들이 알고 있는 그 각인되는 그런 어떤 영향력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 잘 제대로 몰라서 정말 궁금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넬슨 제독은 어렸을 때서부터 진짜 뭐 13살 때서부터 이제 외삼촌의 영향으로 배를 타게 되고 근데 정말로 여기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넬슨 제독은 이 프랑스를 없애는 게 정말 이 사람의 궁극의 목표였었거든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나쁜 게 아니라 왕당주의 또 어떤 종교 그리고 이 기존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갈아엎고 막 그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처형하는 걸 보면서 넬슨은 어떤 정말 자기 인생의 사명감을 갖게 돼요. 정말 저런 나쁜 짓을 없애야 됐다는 것이 굉장히 본인의 사명감이었었는데 신기하게도 나폴레옹의 가장 큰 무기는 실력주의였잖아요. 그 신분에 관계없이 실력주의를 했다면 이 넬슨은 정말로 아주 좋은 집안에서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어린 13살의 나이서부터 아주 20살이 되기 전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이 집안의 좋은 집안 덕분이었는데 이 역사에 진짜 그 유머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18살이 될 때 벌써 이미 뭐 소위로 되고 그다음에 뭐 20살이 됐을 때는 벌써 뭐 아주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신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정말로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75페이지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 그 평생에 자기가 싸우려고 했던 그것은 이 프랑스의 왕권 무용론, 왕권이라는 게 아무 필요 없다. 그리고 무신론, 신 같은 건 없다. 그리고 평등주의에 대해서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신이 자기를 도구로 택했다는 어떤 신념이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단을 하기 위했던 어떤 양쪽 진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넬슨 제독이 실제로 이제 그 코르시카 섬에서 싸우면서 이 오른쪽 눈에 실명을 한번 하죠. 그리고 뒤에 또 이제 다른 전투에서 오른쪽 팔을 없어서 사실은 이제 외눈에 외팔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좌절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자기가 그렇게 다쳐봤기 때문에 자기의 부하들에게 그렇게 무리한 작전 수행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영국 해군의 어떤 의견이라서 이 사람은 제일 위에 한 팔이 없는 왼팔잡이 외눈박이 제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옛날에 피터팬 우리 했었잖아요. 피터팬의 후크 선장 보면은 굉장히 자기 엘리트고 막 고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사색하는데 거기서 보면 우리 후크 선장님이 오른쪽 없으시고 오른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마주가 아니었을까. 불과 넬슨이 죽고 나서 100년밖에 안 됐을 때였었고 뭐 그 넬슨의 이 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향후 200년 동안 어마어마했었기 때문에 그 100년 뒤에 이 피터팬이 어떤 세상의 영웅을 이렇게 이미지화하면서 그런 걸 하기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 혼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가 지금하고 굉장히 다르게 우리가 이제 이 100년 전의 세상에 우리가 100년 전에 이 아시아의 정복이 지금과 너무나 달랐던 것처럼 사실 100년 전 유럽의 정세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이 프랑스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공군들이 런던을 그 공중에서 대폭격하면서 공습했던 거와 똑같이 이 당시에 그 영국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폴레옹이 이제 넘어와서 우리를 이제 다 죽일지 모른다고 하는 정말 공포 속에서 살았었는데 그것을 이제 깨끗이 없애고 최소한 나폴레옹이 꼭 영국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랑은 다르게 나폴레옹이 절대로 바다를 통해서는 영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를 확실하게 100년 동안 각인시켜준 사람이 이 넬슨이었기 때문에 이 넬슨 제독에 대한 영국인들의 어떤 사랑 이런 거는 뭐 역사에 있을 수 없을 만큼 훌륭했다라고 하는 거고 넬슨 터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이렇게 싸움의 진행 사항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넬슨 제독이 그 유명한 이집트에서 나폴레옹을 부실 때 탔던 그 배의 이름이 빅토리호거든요. 그래서 이 처칠이 정말 풍전드나 어찌 보면 영국이 그냥 뭐 내일 모레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거 없었을 것 같은 나치의 대공습을 막 끊임없이 봤던 시대에 처칠이 이 승리의 V자를 우리가 사진 찍으면서 승리의 V자를 찍는 게 기원으로 보면 처칠이라고 보는데 처칠은 도대체 왜 언제부터 이 V자를 했나라고 보면 이 넬슨 제독의 그 빅토리호에서 그걸 하지 않았던가 하는 게 제가 어디서 봤던 그 한 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유명한 이 책에 보면 중간중간에 그 유명한 연설의 중요 센텐스들이 여기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데 89페이지에 보면 이 사람
사람이 그 마지막 그 유명한 전장을 떠날 때 딱 한마디 합니다. 지도자가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호소하는 그 유명한 클리셰가 된 그 연설, 바로 영국은 각자가 모두 자기 본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딱 한 줄. 영국은 각자가 모두 자기 본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한마디를 들은 이 선원들의 기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을 완전히 격파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을 때에도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저는 제 임무를 다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죽게 되는데, 이분이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실제로 마지막 전투에서 죽고 이 프랑스와의 이 오랜 전쟁은 끝나게 되고, 이 이후로 100년 이상 아무도 이 해양에서는 영국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이 되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제 임무를 다했습니다 였었는데, 그때 기억하시나요? 우리 리비우스의 로마서 할 때 그 킹키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마가 점령되고 이제 없어질 뻔한 이제 로마가 진짜 이제 없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마지막 그 로마를 딱 구하고, 독재관으로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구하고도 계속 독재관을 할 수 있었는데, 이 평정을 딱 찾자마자 스스로 사임하면서 나의 임무가 마쳐졌다라고 했던 그 유명한 말, 그 말이 진짜 여기서도 똑같이 넬슨이 하는 거를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왜 파타레이에서도 그 신시내티 모임이라고 해서 신시내티라고 하는 그 주 이름도 이 킹키나투스 로마의 장군에서 했다는 거, 그리고 이 말 임무는 마쳐졌다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아이젠하워 장군이 뒤에 노르망디 작전을 다 수행한 끝에 딱 한 줄에 그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멋있는 말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 있는 9명들은 다 정말 두려움 없이 막 그 어떤 어려움을 막 헤쳐나간 것 같은데,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96페이지에 보면 항상 그 주도권을 잡고 그 주도권을 뺏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 전투를 제2의 천성처럼 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 말을 명심하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는 이 처칠에 대한 이야기에서 첫 번째 뽑은 말은 운명에 맞서지 마라, 운명을 지배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앞 페이지에 보면 이 101페이지 아래에 이분이 이제 전쟁 다 끝나고 모교의 후배들 졸업식에 갔을 때 never give up이라고 하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사람들이 정말 한 1시간 이상의 연설을 기대하고 있었었는데 결국 딱 요 3마디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 말도 사실 그 다른 역사에 유명한 영웅이 했던 말이었는데, 그 말을 잊지 않고 처칠이 다시 한번 쓰면서 다만 이 앞뒤 다 빼고 딱 오로지 요 4단어만 해서 끝낸 것이 정말 처칠의 정말 진심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처칠은 정말 신기하게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젊어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는데 반해서 이 처칠은 65살, 65세, 그 당시에 연금 은퇴 연령보다도 3살이 많은 아주 늦은 나이에 하게 되고, 재밌는 거 저도 처음 한 거는 이 처칠은 아주 10대 때 16살 때서부터 왠진 모르는데 뭔가 이 런던이 완전히 불에 휩싸였을 때 자기가 그것을 구해내는 어떤 제일 높은 사람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화명을 친구들한테 계속 끝없이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서 보면 처칠이 남긴 말 그 중간쯤에 보면, 행운의 여신은 때로는 가장 심술궂게 얼굴을 찌푸릴 때 가장 휘황찬란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처칠이 남들이 보기에는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항상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많이 성숙하고 또 항상 찬란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4페이지도 맨 아래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실수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현명한 결정으로부터 상처를 입었다는 것. 우리가 보통 실수는 막 또 용서가 안 되고, 그다음에 현명한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크게 잘못되는 거, 이런 걸 누구나 같이 한다는 거. 그리고 운명의 기이한 리듬과 화해하십시오. 운명에 맞설지 말고 운명을 지배하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운명은 당신과 함께 이 시공간에 존재해야 됩니다. 기쁨은 소중히 여기되 슬픔을 한탄하지는 마십시오. 빛의 영광은 그림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전체이며 선과 악은 늘 함께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삶은 한 번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칠의 그 어떤 명연설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명연설집 같은 걸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처칠은 정말 평생 정말로 많은 글을 썼고 연설문도 정말로 많이 썼었고, 근데 이 연설을 외우기 위해서도 자기가 쓴 연설문을 외우기 위해서만도 30시간 동안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말빨 새서 된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걸 얼마나 노력하고 이렇게 했었는지를 보고, 꼭 이 117페이지에서 보면
과연 내가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유명한 말이 부시 대통령이 재선될 땐가 이 사람이 하도 이제 뭐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 스캔들처럼 자꾸 터지니까 이 차라리 막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다 그랬으면은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잘못됐었을 텐데, 그때 부시가 딱 그냥 전면에 내세운 말이 나는 실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성장했으니까 나를 용서해주고 많은 실수로 교훈이 체화된 나를 믿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유명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마샬인데요. 이 굉장히 말이 없고 누구나랑 잘 지내고 모든 거에 항상 중립적인 위치를 하면서도 이 1600만 미군을 건설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높은 장군이면서도 불구하고 말을 걸기 전에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었고, 이 메가더 아래에서 이 일을 많이 배웠었고, 하지만 메가더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군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군대의 조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인간으로서 이 최고였다는 것을 하는 거,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전략을 수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후 세기, 그리고 어떻게 연합군이 독일을 이길 수 있었나, 만약 이 마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독일어를 쓰면서 전 세계는 지금 독일어를 쓰고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걸 다 이렇게 계획하고 만든 마샬은 한 번도 회고록도 쓰지 않고 자서전도 쓰지 않고 또 이 일기조차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이고, 이 마샬이 있으면서 실제로 이 미군의 병사가 이 2차 세계대전 초에 20만 명밖에 안 됐던 것이 끝날 때 800만, 그 이후에 1600만을 만들면서 이렇게 거대한 조직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계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큰 통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진주만 공격이 돼서 막 이제 일본을 죽여라 하는데, 진정한 적은 일본이 아니라 독일이라는 거를 정확히 알고 가장 강력한 적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고전의 격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비방해도 끝까지 독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를 고집했고, 그래서 덕분에 2차 대전이 끝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노르망디 작전을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뭐 반대했었나, 하지만 그거를 꿋꿋이 이기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다 견뎌내고 세상에 드디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정말 마샬이 유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쟁 후에도 이제 다 파괴된 유럽이 저렇게 다 후진국이 돼버리면 미국 혼자 그때 너무 잘 살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럽을 같이 잘 살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마샬 플랜을 만든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마샬 플랜 정도로 알고 있지만 이 마샬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지금 오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샤를 드골도 저도 사실 이렇게 이름은 정말 많이 알고 되게 멋있는 군인이셨구나 뭐 이 정도로 저도 사실 알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그 샤를 드골도 조국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이 프랑스를 보면 참 진짜 안타깝고, 프랑스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정말로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나라가 위대하면서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배울 것이 많고,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프랑스는 정말 영국하고 비교도 안 되는 강대국이었죠. 하루 이틀의 강대국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압도적 유럽의 강대국으로서 있었고, 독일도 1차 세계대전 그 보불전쟁 끝나고 비스마르크라는 천재에 의해서 보불전쟁을 괜히 일부러 긁어서 일으킨 거거든요. 사실 프랑스는 전쟁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아주 현명한 비스마르크가 일부러 이게 괜히 자존심을 건드리게 만들어서 그걸 일으키고, 그래서 독일 통일을 위협을 달성한 그런 비스마르크.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독일이라는 제국은 아예 없었었고 아주 조그만 그냥 영주국들이 있었던 것 뿐이고, 프랑스는 정말로 수백 년 동안 유럽 전체의 가장 큰 강대국이었었는데, 이 2차 대전을 할 때가 되면 단 며칠 만에 나치에게 점령당하고, 그래서 BC 프랑스라고 해서 158페이지서부터 나오는데 이제 히틀러가 점령한 그런 프랑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BC 프랑스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이 BC 프랑스에 그냥 살았던 것이고, 거기서 매우 적은 사람들이 자유 프랑스라고 해서 어찌 보면 임시정부 같은 거예요. 우리 이제 전혀 이제 망명정부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드골 장군이 영국으로 가서 만든 거죠. 근데 그 숫자가 너무 미미했던 거예요. 놀랄 만큼 미미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연합군 전체 병력의 1%도 미치지 못했던 미약한 병력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드골 장군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이제 과대망상증
이라고 할 만큼 무조건 우리 프랑스가 최고여야 되고 프랑스가 영국이나 미국하고 똑같은 승전국 지위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처음엔 이게 너무 말도 안 돼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 아이젠하워나 이런 사람들의 그 지혜에 의해서 그래도 그 얼굴을 세워주는 것이 훨씬 더 이 전후에 이 세계 평화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돼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르망디 작전을 할 때도 사실 드골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별로 없었고 왜냐하면 군사가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싸움은 대부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 군인들이 했지만 나중에 파리에 입성할 때는 그 자유 프랑스 군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프랑스 국민들의 잃어버린 자존심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연합군의 정말 훌륭한 지도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너무나 분열되고 또 너무나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패배감 그런 거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로 만들어진 신화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드골이 아주 잘 해낸 거죠. 그래서 그런 거 17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실제로 숫자가 나와요. 1945년에 대영 제국이 1,500만 명 그리고 영국이 1,650만 명의 병력을 유럽 전선에 파견한 데 비해서 자유 프랑스군은 겨우 수만 명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가 독립하기 위해서 또 연합군이 했던 그 많은 노고도 같이 기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드골주의라고 하는 거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우월감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 프랑스 사람들이 스스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열패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붕괴되지 않고 다시 프랑스란 나라가 스스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이 드골 장군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드골 장군의 유명한 이런 연설 같은 것이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유린당한 파리, 파괴된 파리, 박해받은 파리, 그리고 해방된 파리.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방되었습니다. 유일한 프랑스, 진정한 프랑스, 영원한 프랑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 프랑스가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나 하지만 이런 어떤 용기와 뚝심이 정말 프랑스라는 나라를 다시 전후에 유엔에서도 상임이사국에 오르게 하고 큰 역할을 했구나. 프랑스라는 나라의 큰 정말 역할을 한 드골 장군에 대해서도 보시기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젠하워 장군도 그 다음에 있는데 아이젠하워 장군도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사람이 너무너무 좋고 마샬 장군도 그렇고 아이젠하워 장군도 그렇고 다 이렇게 아내와의 사이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모범적인 장군이나 이런 리더로서뿐만 아니라 이 인간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지만 이때 아이젠하워가 됐을 때만 해도 이미 이제 군대가 550만을 넘게 되면 위임하는 능력 그리고 그 위임한 사람이 어떤 잘못이 되었을 때 그 책임을 기꺼이 감내할 용기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대충 생각만 해도 알겠으나 실제로는 훨씬 더 힘들었겠죠. 각국의 연합국은 뭐 영국은 처칠로 프랑스는 드골로 캐나다는 캐나다대로 미국의 루즈벨트는 루즈벨트대로 그렇게 1,500만 명씩의 병력을 투입하면서 얼마나 목소리가 크지 않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장군, 원수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의 살아온 어떤 성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가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끝내 잘 조율하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그것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또 실패를 통해서 다시 다 같이 뭉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사람의 이 겸손한 그런 걸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정말 위대한 작전이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됐다. 저도 옛날에는 그냥 뭐 이름만 멋있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노르망디 작전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 아주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게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그냥 황당무계한 진짜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작전을 그렇게 훌륭해냈던 건지 그런 거를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우주가 도와주셨나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205페이지 맨 끝에 보면 이 사람이 세계의 이 인류를 정말 말 그대로 인류를 구한 그 작전이 딱 끝나고 쓴 승전 보고서는 딱 한 줄. 연합군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딱 한 줄만을 이렇게 쓰고 남겼습니다. 그 다음 마가렛 대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타협 없는 사자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 약자가 베푸는 선의만큼 우스운 것은 없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너그럽고 좀 착한 사람 좀 되고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맨날 싸우려고 들고 아량도 없고 그렇지만 이 대처는 이 맨 앞 페이지에 보면 진정한 선의는 힘이 있는 자가 베풀 수 있는 거라고 끝까지 응수하면서 이
정말 다 쓰러져가는 영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2차 대전 때는 뭐 몇 천만 명이 죽으니까 말 그대로 몇 천만 명이 죽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의 죽음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포클랜드 싸움 같은 경우에는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그 양군 다 합쳐봐야 이렇게 한 천 몇백 명 이렇게 죽을 때는 그 한 명 한 명의 죽음이 얼마나 애통했었을지 그래서 그 죽은 병사 한 명 한 명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국민들이 분열되는 거를 이제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두 권은 정말 그 악인으로 이제 소문이 아니라 정말 인류 역사에 이런 희대의 악인은 없었다라고 하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악인인 이 히틀러와 스탈린 그리고 서로가 욕을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배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4,700만 명이 죽었다. 어떻게 한 명이 4,700만 명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260페이지의 소제목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정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잔인하게 자국민 2,700만 명을 숙청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나치가 잔인하다 했지만 나치의 잔인함은 스탈린의 볼셰키당이 한 거를 이제 배운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 두 명이 얼마나 평행 세계 같은 상황으로 이 인류를 공포의 세계로 몰아갔는가 하는 거 둘 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서로를 뒤통수를 치며 서로 믿으며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 스탈린의 가장 평생의 교훈은 공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법이지요 라는 말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처칠이 스탈린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하를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요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탈린이 한 말입니다. 정말로 공부할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스탈린하고 히틀러의 서로 비교하면서 또 어떤 평행 세계를 보여준 것이 있는데 289페이지에 보면 이 둘의 비교가 있고요. 저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그냥 서로 싸우지 않고 뭐 물자를 교환한다 정도로 알았었는데 이때 벌써 이 조항에 폴란드를 서로 나누고 또 루마니아와 동유럽, 북유럽을 서로 다 지배한다는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그런 게 여기에 이미 다 있었구나 하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또 스탈린이 평생 아무도 신뢰하지 않기로 유명했었는데 그 평생 아무도 신뢰하지 않은 스탈린이 유일하게 신뢰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 히틀러였다는 점이 역사가 들려주는 유머다라고 291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왜 역사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있고요. 여기 그 에필로그도 정말로 꼭 읽어보실만 하세요. 에필로그도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00만 명을 이렇게 이끌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몇 가지 승자의 DNA를 추려냈는데요. 313페이지 몰입하는 기술, 그리고 신념, 정말 더 굳세게 믿는 자가 이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언어, 모든 위대한 존재는 문학가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말로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근성, 단 한 대도 얻어맞지 마라, 진짜 근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겸손, 싸움은 최후의 수단이다 라고 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책임감, 그 누구도 당신 대신 비난당해줄 수 없다 라고 해서 무엇이 잘못됐던 그 책임은 다 윗사람이 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으로 살고 이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 맞추지만 비합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책의 표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도 재밌는 게 그 세상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플랜 B 독일군이 어떻게 그렇게 며칠 만에 이 프랑스를 전부 다 점령할 수 있었는지 하는 그런, 아무리 적군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위대한 플랜 B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은 에피소드와 명문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매우 읽기 쉽게 다 토막토막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어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